예, 2023 지역 신문 컨퍼런스 청년기회 프로젝트 공모전 PT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청년기회 프로젝트 1, 2차 심사에 이어서 3차 심사로 이제 PT 과정이 이제 진행될 것이고요. 저는 지역신문 발전의 위원으로 있는 이용성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발표 팀들이 많아서 시간의 압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그런 이제 발표회랑은 조금 다르게 긴박하게 운영될 수 있어서 일단 각 팀은 기본적으로 10분의 발표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발표 순서는 추첨을 통해서 이제 정해졌습니다. 제가 바로 발표할 팀과 그 이후에 발표할 팀은 뭐 이미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상당히 떨리겠지만 발표할 팀은 이제 우리는 여성 팀의 여성 친화 도시에서 내쫓기는 여성 그들의 이야기 주제로 PT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는 이제 부산 언론사 채널 PNU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성팀의 PT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행하는 평범한 일이 악이 될 수 있다는 개념, 악의 평범성, 이 철학자 하나 아렌트가 주장한 개념이죠. 우리가 보통이라고 여기는 그 생각이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린다면 우리는 번거롭더라도 조금은 더 깊은 사유의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유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로 정의 내려질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여름 저희는 그들이 있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팔목에 보라색 리본을 묶은 성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있던 곳은 파주 영풍리에 위치한 용주골 성매매 직결지. 이곳은 한국전쟁 이후 국가가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적극 주도하던 사업 현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여성이 이곳에 모였고 지금의 용주골에는 약 80명의 성노동자들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지난 1월 파주시는 성매매 직결지 정비 계획을 보고하고 여성 친화도시 사업으로 직결지 폐쇄를 발표한 후 이어서 여성과 시민이 행복한 길, 줄여서 여행길 사업을 추진합니다. 저희가 갔던 그날은 이 파주시장이 여행길 참가자들과 함께 직결지 내부를 걷기로 되어 있었던 날입니다. 성노동자들은 피켓을 들고 시장을 기다렸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시장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걸까요? 첫 번째 만난 사람입니다. 한 달 전에도 이 직결지 곳곳에는 피켓이 붙여져 있고 그날도 어김없이 보라색 풍선을 든 여행길 참가자들이 직결지를 걸었습니다. H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이 불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가더라도 자기가 벌어서 스스로 이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용주골에 오기 전 그는 노인 요양시설에서 일했습니다. 그가 담당하던 노인 한 명이 신종플루에 걸렸고 보호자로서 함께 병원에 갔다가 그도 격리되었는데 회사는 그 사이 그를 해고했습니다. 코로나, 신종플루 무엇이든 모든 감염병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노인, 시설이라는 한정된 공간, 그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여성, 이 감염병과 노동시장은 H를 해고했고 그렇게 그는 용주골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 만난 사람입니다. 파주시는 폐쇄를 추진하고 곳곳에 경광등
그리고 단속 초소, CCTV나 이런 다양한 광고들을 설치합니다. 파주시의 의도대로 선구매자 수는 줄었는데 제이는 이전보다 더 위험한 유형의 고객을 만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처벌당해도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집결지에 왔습니다. 그는 이곳이 폐쇄되면 이 오피스텔 같은 곳으로 갈 것이라 이야기하는데 자본주의는 범죄화된 시장에서 가장 가혹하게 작동한다는 말이 있듯이 제이가 가게 될 곳은 도움을 요청할 동료도 그렇다고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없는 위험한 곳입니다. 또 현재 파주시가 내놓은 지원 조례에는 지원을 받던 중 성매매한 사실이 들통났을 때 이 지원금의 일부나 전부를 환수 조치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에 제이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에게는 나을 수 없는 질병이 있었고 또 당장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28일에는 성노동자 대표단이 파주시장과 비공식 면담을 갖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대표단은 시장에게 자신들을 노조라고 소개합니다. 그 까닭은 파주시를 비롯한 다양한 언론들이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용주골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집결지를 폐쇄하는 것이라고 보도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대표단은 또 시장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정리한 문서를 제시했고 또 집결지를 스스로 자진 폐쇄할 대안책까지 마련했습니다만 모두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수원의 예시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년 전 수원시는 지방자치정책 대상에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자진 폐쇄로 대상을 수상합니다. 그런데 이를 연구한 저자는 이 폐쇄 과정에서 성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어서 이 폐쇄 과정에 성노동자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현재 파주시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네, 다른 한편 파주시는 이런저런 방식으로 용주골 성노동자들에게 탈성매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이 성노동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려고 했던 A의 계획이 틀어집니다. 이 폐쇄를 추진하자 A의 수입이 급격히 끊겼고 그는 생각보다 더 오래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곳은 이 용주골 성노동자들이 모여서 주로 회의를 하거나 담소를 나누는 공간인데요. 이 A가 현재 다른 업소에 가지 않고 이곳에 남아있는 이유는 그래도 동료들과 내 직장 내가 지켜보겠다는 마음에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 다음 만난 사람입니다. 현재 용주골 성노동자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매매 피해자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당사자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또 지난 5월 이들은 여성신문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데요. 그 까닭은 여성신문이 이 폐쇄 반대 집회를 연 성노동자들을 모두 억주라고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피해자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성노동자 모임은 자신들의 대표를 뽑는데 그때 C가 당선됩니다. 지난 3월 C는 자신의 가게 앞에 설치될 뻔한 CCTV를 막았습니다. 자신의 가게, 이 홀박스라고 불리는데요. 이 홀박스라는 곳은 성노동자들에게 거실과 같은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받고 또 내보내면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현재 C는 CCTV를 막은 건으로 파주시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대표로서 이제 목소리를 내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이 함께 피켓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동네가 움직이는 데에는 보이지 않는 노동이 있기 마련이죠. 집결지 골목에 위치한 작은 슈퍼, 23년 된 곳입니다. 이 집결지가 폐쇄되면 이들도 함께 일자리를 잃는 것인데 파주시는 아직 이 상인들을 위한 어떠한 대안책을 마련해 놓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 이곳에는 이모님이라고 불리는 성노동자들의 이 옷을 세탁해 주거나 또 식사 아니면 청소 등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나이가 많은 여성들인데요. 모두 폐쇄 반대 집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억주라고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살 때부터 용주골에서 살았고 현재는 이 직결지에서 홀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사에 이 말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한번 마지막 문장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주골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달라고요. 앞만 보지 말고 옆만 보지도 말고 뒤도 한번 보고 내가 놓치고 있는 파주 시민은 없나 한 번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네, 현재 파주시는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직결진의 불법 건축물 철거를 30일간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에 파주시는 폐쇄를 위한 인식 개선에 몰두합니다. 이 성노동자들로 이루어진 시민단체 차차의 대표 여름은 직결지를 폐쇄하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생활터전을 없애는 방식으로는 성노동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착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성노동자들은 빈곤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기본소득, 장애인 사회돌봄 또는 미혼모, 한부모 지원 등의 이 연결된 복지체계를 마련하면서 빈곤을 줄여나감으로써 성노동이 이들에게 최선의 선택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네, 이제 잠시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모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여성의 소외에 따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여성 친화 도시 정책의 정의입니다. 이때 모든 시민과 모든 여성에 포함되지 못한 이들은 묻습니다. 우리는 그럼 누구입니까? 영국의 한 성노동자가 쓴 책 반란의 매춘부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노동자는 어디에나 있다. 우리 지역에 성매매 직결지가 없더라도, 우리 지역의 성매매 직결지가 폐쇄되더라도, 우리 지역이 여성 친화 도시로 선정되더라도 성노동자는 어디에나 있어 왔고 성노동자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드는 질문,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까? 확실한 건 그들에 대해 무언가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제는 그들의 이야기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그 두 분 언론인들이 참석하셔서 그 발표한 팀에게 이제 질문을 좀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주신 분은 김재근 대전일보 선임위원님 그리고 고종만 뉴스서천 대표님 두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질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취재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사실은 이제 이런 성노동자 집결지는 전국 어디에서나 많이 있었고 대부분 많이 이제 없어지는 추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취재하는데 고생했고 주제도 잘 잡았다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혹시 취재하면서 그렇다면은 대안은 무엇이고 그리고 저 노동자들이 그분들이 원하는 대안은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혹시 이제 또 정책적으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재하면서 이제 이 취재원분들, 그러니까 성노동자 분들도 만나고 또 이 파주시 산하에 있는 이 여성단체 분들도 만나고 다양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기사에도 적기는 했지만 확실한 건 이 성노동자들이 이 노동 현장에서 겪게 되는 굉장히 큰 착취와 피해가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지금 현재에서는 이 성노동자들을 피해자로만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 팽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현재 상황이
피해자로서 인정될 때만 최소한의 지원과 또 최소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말씀해 주신 대로 대안이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목소리가 나오려면 가장 먼저는 이들의 어떠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들의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성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노동이 노동으로 인정이 돼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성산업을 옹호하거나 지지한다는 것과는 좀 굉장히 다릅니다.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당사자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그리고 이들이 목소리를 내는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이 성산업의 이 성노동을 이들이 그만둘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성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존중되어야 되는데, 이 존중이 되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들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성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면서 집결지를 그냥 없애서 우리 가시적으로 이 집결지가 성노동자들이 거리에서 안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정말 성노동을 그만둘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고민해야 된다는 게 기사에서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답변이 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없다고 해서 하나씩. 네. 예, 발표 감사합니다. 예. 채널 PMU 민주화 청년문화의 중심지 부산대학로 발표가 있고요. 이어서는 유승하 팀의 지역 중소도시 젠트리피케이션 주제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산대 언론사 채널 PMU 발표.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신문 컨퍼런스 청년 기획 프로젝트에 부산대학로를 주제로 참여하는 부산대 언론사 채널 PMU 팀입니다. 저널리즘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청년들이 모인 이 자리에 부산 지역 청년을 대표에 자리할 수 있어 굉장히 기쁩니다. 사실 부산대학교 학생들에게 있어 저희가 준비한 이 부산대학로의 쇠퇴라는 주제는 굉장히 해묵은 문제 중 하나인데요. 1946년 부산대학교가 개교한 이래로 부산대학로는 부산의 4대 상권이자 부산 지역 청년들의 집결지로 손꼽힐 만큼 번성했던 명강의 과거를 누렸으나, 최근 10년간 부산대학로의 모습은 그야말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 역시 부산대학교에서 재학하는 3년간 학생들로부터 주변 친구들로부터 학교 앞에서 즐길 거리가 너무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심심찮게 전해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렇듯 지역 대학가와 대학가를 무대로 하는 대학 문화의 쇠퇴는 곧 지역 대학의 쇠퇴와 직결되고, 이는 결국 지역 청년의 문화와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저희 언론사는 부산대학로의 침체에 대한 표면적인 진단을 넘어서 그간의 역사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부산대학로의 양상을 다양하게 분석하기 위해 이번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부산대학교를 비롯한 부산 지역 청년들의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듣고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진행해 부산대학로가 나아가야 할 방향 역시 제시하고자 합니다. 올해 8월 시작된 부산대학로 기획은 매달 한두 편씩의 기사를 꾸준히 준비해 11월인 현재까지 총 4개의 기사가 잠정 마무리됐습니다. 기사는 각각 보시다시피 1946년 개교 이후 현재까지 부산대학로의 78년 역사적 흐름을 전달하는 첫 번째 기사, 부산대학로의 쇠퇴를 해결하고자 나선 지자체의 노력과 그 실효성을 분석한 두 번째 기사, 대학생들이 설 수 있는 무대 부족으로 청년 문화를 향유할 곳이 없는 현실을 전달하는 세 번째 기사,
다른 지역의 청년들이 모여 문화를 형성하는 여러 번화가들의 모습에서 현재 부산대학로에 필요한 요소를 분석하는 네 번째 기사로 구성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사입니다. 부산대학로의 역사적 흐름은 1946년 부산대학교의 개교를 기점으로 각각 1950년대와 60년대, 1970년대와 80년대, 1990년대와 2000년대, 2010년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 이후에 5개의 목표로 크게 나눠 분석했습니다. 우선 1950년대와 60년대 부산대학로는 최초의 국립대학으로 자리 잡은 부산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전쟁 이후 지식인들의 토론의 장이자 향후 독재정권 하에서 민주화의 거점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후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민주화 운동이 확산됐었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부산대학로는 학생운동과 청년정치의 공간으로 꼽히게 됩니다. 4대 민주화 운동 중 하나로 꼽히는 부마 민주항쟁의 발원지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시위와 토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로에서는 새로운 청년 문화가 형성됐고 당시 청년들의 다방 문화도 활성화하며 번화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는 1990년대와 2000년대는 인디밴드의 전성기 시대를 풍미하는 장소로 역할하며 대학생들의 음악적 문화가 크게 부흥하는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도 꼽힙니다. 이어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로 들어서면서는 상업적 폐기화로 대학문화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기 시작했고요. 부산대학로는 점차 휴대폰 판매의 성지로 자리하게 됩니다. 동시에 부산대 정문에는 백화점이 들어서면서 기존의 정문에서 공연을 이루던 학생들의 무대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시작을 알린 2020년 이후로는 실제로 부산대학로의 공실률이 크게 증가했고요. 일상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진 지금은 카페거리인 부리단길을 인하 각종 청년 창업 시설이 마련되는 등 새로운 바람이 불고는 있지만 대학 문화를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기사는 약 반세기 전의 자료부터 파악해야 했던 기사라 부대신문을 포함한 각종 언론사의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해서 고신문을 수집하고 분석했고요. 각 시대별로 부산대에 재학했던 다양한 세대의 취재원들을 모아서 당시 청년으로서 부산대학로를 겪은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인디밴드의 공연장을 마련해 아직까지도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라이브 펍을 직접 찾아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기사에서는 부산대학로의 쇠락에 대응하려 한 지자체 차원에서의 노력과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취재하고 비판점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부산대학교가 위치한 곳의 금정구청은 폐기라가 된 상업화 문제가 제기됐던 이제 2010년부터 부산대학로를 문화적으로도 상업적으로도 살리기 위한 각종 지자체적 사업들을 마련해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기대만큼의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저희는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긍정문화재단의 전문가를 비롯해서 문화 조성을 위해 사업을 꾸린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지자체의 일회성이고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자체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보다는 청년과 함께 청년 문화의 자생력을 심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일련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보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대학 문화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부산대 학생들의 사례를 수집해 전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부산대학교의 중앙 동아리들 대다수는 자신들의 춤이나 노래 그리고 연주 등을 선보일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펼칠 공간을 마련하려고 교내외 무대를 직접 설치하기 위한 모험을 진행하는 동아리들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기사를 통해서 대학 문화의 정수로 불리우는 동아리의 서로 공간이 위축된 문제를 실제 학생들의 사례를 들어 제기하고 공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기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사에서는요. 청년들이 모여 청년 문화를 꽃피우는 다른 지역들을 찾아 부산대학로에도 적용할 수 있는 상권, 문화적 공간, 상징적 의미 등의 강점을 분석했습니다. 우선 부산 지역 내에서는 과거 영광을 누린 부산대학로에 현재 전세 역전을 이룬 경성대 국경대학로의 경우 소극장과 청년 활동 공간의 활성화 등 문화적 공간의 마련이 눈에 확실히 띄었고요. 부산 지역 내 전통적인 중심지로 꼽히는 서면과 근처 전포 역시 SNS 인증 문화 등 청년 세대가 향유하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결집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홍대에서는 여전히 인디밴드 공연장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어 대학생들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었고 유학생이 많다는 상징성을 살린 축제 기획으로 유학생과의 또 다른 대학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신촌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역대학 가운데 유학생이 많은 부산대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본 대구 동성로에서는 대구의 중심에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이 마음껏 오를 수 있는 무대가 마련돼 있다는 점 역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마무리된 4개의 기사에 이어 이달과 다음 달까지 기획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대학로에 대한 부산 청년들의 생각을 묻는 인식 조사를 진행 중이며 부산대 학생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 내의 모든 대학교의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2월 21일에는 섭외가 완료된 전문가 및 학생 패널분들을 모시고 간담회 역시 확정되어 있습니다. 학생 패널분들은 12월에 새로이 선출되는 휴학생 회장을 초청해 저희 기사의 문제 제기가 현실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간담회에 참석 확정된 분들로는 이준호 부산시의원, 이용일 긍정문화재단 이사장, 이광호 부산대 상가분녀회 회장 등의 참석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한 학기 간의 취재를 마무리하는 12월의 간담회에선 부산대학로를 활성화할 방안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2024학년도 1학기 3월부터 저희 기강로에서 모든 시리즈를 연재할 계획입니다. 이번 기획을 통해 총체적으로 부산대학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부산 지역 청년 목소리의 대변자로서 몰락하고 있는 부산대학로의 부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채널 PNU 발표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뭐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서울도 취재하고 대구 동성로도 취재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 부산 외에 뭐 이제 뭐 광주라든지 혹시 다른 지역은 뭐 취재하거나 알아본 적 있어요, 좀? 저희가 아마 다음 기획을 준비하면서도 다른 지역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확장할 계획이고 저희가 앞선 기획을 준비하면서도 이제 다른 지역들을 여러 방면에서 찾아봤는데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준비한 그 분류인 상권 그리고 문화적 공간 그리고 네. 상징적 의미의 3가지 분류에서 가장 눈에 띄는 3지역을 선정한 결과입니다. 예. 예. 뭐 지금 이제 되게 다른 지역들도 아마 대학가의 침체가 공통적인 현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대학도 중요한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데고 어떤 상권 황소화 지역 살리기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끝까지 잘 취재하고 뭐 그렇게 해서 좋은 대안까지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그 유승아 팀 개인이신가요? 유승아 팀의 그 지역 중소도시 젠트리피케이션 발표를 듣고요. 그 다음에는 윤서원 팀의 어촌 뉴딜 300이죠. 요거 주제로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승아님 나와서.
네, 안녕하세요. 지방도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취재한 유승아입니다. 저는 지방도시 젠트리피케이션과 대도시 젠트리피케이션의 차이점을 위주로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왜 지방도시 젠트리피케이션을 더 경계해야 하는지, 지방도시 젠트리피케이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하는지 화두를 던져봤습니다. 먼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특정 지역이나 장소의 변화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기존 거주자 또는 임차인이 내몰리는 현상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의 홍대거리나 북촌 등이 젠트리피케이션의 예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제가 취재차 방문했던 도시들을 기준으로 지방도시 젠트리피케이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충남 예산시입니다. 충남 예산시장은 올 들어 백종원 대표가 상설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각광받기 시작했는데요. 예산시장과 가까워질수록 차 한 대 댈 공간이 없었습니다. 사진 보면 주차하기 꽤 힘들어 보이죠? 예산 상설시장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권기월 씨는 관광객 차량이 너무 많아 상인들도 차를 주차하기가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예산 상설시장 내부는 인파로 발을 디딜 틈이 없었고 유명한 가게들은 적어도 20분 이상 줄을 서야 했습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한옥마을입니다. 이 사진 보이시나요? 지금 해가 다진 깜깜한 밤인데 줄이 저기까지 서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잘 못 찍어서 끝까지 담지 못했는데 줄이 굉장히 길게 서 있는 모습이었고, 최근 전주 한옥마을에서 또 다르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탕후루입니다. 400m 남짓한 전주 한옥마을 중심거리에는 탕후루 가게가 5곳 이상 있습니다. 탕후루 맛있기만 한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하실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곳은 한옥마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 음식 판매가 금지된 지역이었는데요. 전주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풀면서 이렇게 많은 중국 간식 가게가 들어선 겁니다. 인터뷰했던 한 관광객은 여기가 한옥마을인지 명동인지 중국 시내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왼쪽 사진에서 좀 눈에 띄는 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임대문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는데요. 사실 이 대구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은 2020년까지만 해도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될 만큼 유명한 관광지였는데요. 추석 연휴에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이렇게 텅 빈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관광객이 사라졌고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살던 사람들은 어디 갔냐 하는 의문이 떠오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원주민들은 이 거리가 관광지화되면서 꾸준히 지역을 떠났습니다. 거리가 관광지화되자 임대료가 월 2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방문객들로 그 공백이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관광객이 사라지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지방도시 젠트리피케이션이 대도시 젠트리피케이션과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발생 원인과 특성에 따라 주거 젠트리피케이션,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관광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대도시에서는 주거,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나는 반면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대부분 관광 젠트리피케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관광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재적 수요가 제한적인 지방 중소도시에서 관광을 수단화한 정부 주도 재생 사업의 시행으로 관광객이 증가하고 주민 유출이 발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관광 활성화 사업이 성공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는 현상이죠. 그러나 우리가 최악의 결과를 확인한 이상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부정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조절해야 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지방도시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속도와 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관광 일변도의 지역정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역 경제를 관광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도시 재생 사업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 가서 취재하셨어요? 네. 거기는 젠트리피케이션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좀. 사실 예산시장은 이렇게 활성화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눈에 띄게 원주민이 뭐 아예 대구와 같이 텅 빈 상가가 있다거나 그런 모습이 드러난 건 아니지만 제가 취재해본 결과 임대료 상승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나서 대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젠트리피케이션이 시행되는 초기의 현상은 이제 원주민들이 떠나기 전에 그런 지역의 모습이 변화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 공간이 사라진 것도 사실 젠트리피케이션의 초기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예산 시장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예산 시장을 일반화 시킬 수 없는 것이 거기 일부 상가는 백종원 씨가 자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좀 싸게 줬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덜한 편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래서 뭐 그런 점이 있고,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이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뭐 신도시가 들어선다든지 뭐 개발이 붐이 일어난다 이런 데서 좀 있고, 그다음에 대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대전역 뒤쪽에 그 카페촌이 형성되면서 기존 주민들 또 요새 젠트리피케이션 그런 일들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또 상업 자본들이 들어와서 땅을 뭐 가게를 사고 해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원주민이 쫓겨나고 그다음에 그 기존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쫓겨나고 그런데 이건 뭐 지역별로 뭐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 많이 일어나는데 뭐 의욕을 가지고서 취재했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그 윤서원 팀에서 어촌 뉴딜 300 침묵해야 했던 어민의 목소리 발표해 주시고요. 이어서는 그 반창고 팀 수도권 쓰레기 매립 문제 그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윤서원 팀 나와서 발표. 네, 안녕하세요. 어촌뉴질 300에서 침묵해야 했던 어민의 목소리를 취재하고 온 윤서원입니다. 네. 어촌뉴질 300이라는 사업을 혹시 아십니까? 정부가 3조 원을 투자해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전국의 어촌 어항 300곳을 재생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사업인데요. 정부 국책 사업 중에서 어촌 어항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의 금액을 투자를 했고, 그리고 또 300개라는 많은 시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역에서는 큰 이슈가 되었던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검색해 보시면 수많은 지역에서 자기 지역이 어촌뉴질 300 사업지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2018년 처음 발표했던 추진 계획에 따르면 3년간 진행을 했을 예정이었고, 그래서 2023년인 올해는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고 또 그 사업의 성과를 알아볼 수 있는 시기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홍성군의 경우에는 어촌뉴질 300 사업이 완전히 성료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미뤄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직접 취재해 보았습니다. 지난 추석 명절 연휴에 지난 추석 명절 연휴 그리고 한글날 연휴에 제가 직접 어촌뉴질 300 사업지로서 관광지로 개발될 예정이었던 궁리항을 찾아 한번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가게가 폐업했거나 또는 영업을 하고 있더라도 그렇게 많은 손님이 찾지 않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관광 안내판이 무척 크게 서 있고 보이는 넓은 공간이 모두 주차장 공간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공간 모두 텅텅 비어있는 상태고요. 맞은편에 있는 식당 두 곳도 모두 폐업한 상태로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관광 안내도는 홍성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1,400만 원 정도를 투자받아서 만든 관광 안내판입니다. 그래서 어촌뉴딜 사업에서 가장 큰 금액이었던 65억 원을 국내항에서 투자한 어울림센터를 찾아가 보았는데요. 어울림센터의 목적은 이제 국내항을 찾는 분들이 갯벌 체험을 하실 때 갯벌 체험을 위한 그런 소품들을 직접 빌릴 수 있고 그리고 잠시 손을 닦거나 쉬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어울림센터 바로 옆에는 저렇게 그물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실제로 저 바로 옆 토지가 지금 쓰레기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주차장이나 아니면 세면장 같은 시설은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고 또 건물은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며 준공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홍성군청 담당 공무원분께 여쭤보았는데요. 이런 문제가 된다는 것은 당연히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직 건물은 완공이 되었지만 내부의 시설이나 집기를 갖추지 않았고 또 준공식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상투적인 답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항 곳곳에는 방치된 공터 그리고 쓰레기장들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국내항의 산책로를 보시면 오른쪽으로는 예쁜 꽃길이 펼쳐져 있지만 왼쪽으로는 보기에 매우 예쁘지 않은 쇠파이프 울타리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들어보았더니 그 왼쪽 필지를 소유하고 계신 그 토지 소유주께서 해당 토지를 어떤 목적으로 소유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현재 사용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분들이 혹시 토지를 임의로 사용하게 될까봐 어떤 토지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시설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물들이 어촌뉴딜을 통해서 이 국내항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는 당연히 없고 오히려 이 경관을 해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무척 크다고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곳 이외에도 공터와 쓰레기장들이 군데군데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여쭤보았더니 국내항에 실제 거주하고 계시는 어민분들이나 또는 그곳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소유하고 계시는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고요. 그리고 똑같이 어촌뉴딜 300 사업지 중 한 군데였던 어사항을 찾았습니다. 국내항은 140여 원을 받았고 그리고 어사항은 84억 원의 사업비를 받은 사업지인데요. 어사항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개선하는 데만 7억 원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석 명절 연휴 가장 손님들이 많아야 하는 시기에 어사항의 주차장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텅텅 비어있고 몇 대의 차가 있었지만 트럭이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기 거주하시는 분들의 차량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어촌뉴딜에서 가장 많은 목소리를 내실 수 있었던 어촌 대장님께 어떻게 된 일인지 사업에 관해 여쭤보았습니다. 어촌 대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어촌뉴딜에서 주민주도형이라는 그런 형식적인 이유로 자신들에게 의견을 모아간 것은 사실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진짜 원하는 사업, 예를 들면 지금 갯벌이 썩어서 이렇게 냄새가 나고 재생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줄 수가 없고 아까 보여드렸던 어울림센터 같은 건물 신축 같은 곳에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셔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지을지 또 어디에 건물을 지을지 정도만 선택권이 있고 실질적인 선택권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어촌 계장님 말씀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뉴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이웃 주민의 말씀도 들어보았습니다. 이분은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 이제 카페 사장님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촌유질 사업에 전반적으로 불만이 많으셨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 이 어촌유질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주민들 전원의 의견을 취합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 그리고 특히 이사님들의 목소리가 크게 작용을 했고 본인은 거기 소속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의견도 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런 시설물이 생기는 부분도 정부에서 어떤 이런 사업권이 생길 때마다 뭔가 하나씩 지어주시고 정말 감사한 얘기는 하지만 하나씩 그냥 연결성 없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 국리항이나 또는 어사항의 관광지 활성화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형식적으로는 지자체 중심의 주민주도형 상향식 지역개발 사업을 표방하고 있는 어촌유질 300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일부 주민들의 목소리는 아예 반영하기가 어렵고 또 일부 주민들은 목소리를 내더라도 제한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전남대학교 지리정보학과 장문현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외형적으로는 어민을 위해서 어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주는 어촌재생 사업입니다. 하지만 그 준비 과정에서 아무래도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 사업의 시행 구조가 전반적으로 정부가 큰 틀을 만들어 놓았고 거기에 부수적인 부분을 선택권을 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각각의 문제점이나 지역이 갖고 있는 이슈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천편일률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어촌유딜2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촌 신원력 증진 사업이라는 두 번째 비슷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촌유딜은 조금 더 이 어촌의 관광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신원력 증진 사업은 어촌에 그냥 활력을 불어넣자라는 의미로 조금 더 같은 금액의 규모지만 대상지라든지 아니면 프로젝트에는 조금 방향성이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을 할 때는 예비 선정 과정에서 사업 경계를 나누기는 하더라도 조금 더 주민들이 필요한 중심을 정리할 수 있도록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도시 재생을 위해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위해 다양한 정부 재생 사업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물론 긍정적이지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주민들의 그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뭐 하나만 질문 드리면은 지금 취재한 내용 중에 핵심적인 게 어촌 환경 개선 사업이 이제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이후에 이제 그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반영이 안 된 이유가 그 카테고리가 없어서인지 아니면은 초기 여론 그 조성 과정에서 뭔가 잘못이 있는 것인지 그거 관련해서만 좀 네. 우선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은 의견을 취합하는 그 구조, 형식, 그리고 그 절차의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주민들은 아예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고 일부 주민들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제시한 선택권 안에서만 목소리를 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는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어촌 이 뉴딜 사업이 진행되는 데는 지금 그 우리 말씀하신 내용들처럼 갖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게 붕어빵 찍어내듯이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도 하셨지만 이게 주민들의 그 요구를 반영한 그런 뉴딜 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도외시되고 그냥 그 상향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많다. 그래서 좀 더 여러 가지로 이제 또 다각도로 취재도 했지만 이 문제는 그 지역 신문에서도 바로 이제 현장에서 취재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 주민들의 좀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담아내서 그거를 정부에 지자체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쪽에 좀 더 포인트를 맞췄으면 어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반창고 팀의 2년 남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듣고요. 그 다음에 일부 마지막으로는 아르고스 팀의 이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 반창고 팀 발표.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피일은 수도권 쓰레기 처리 문제를 기획 취재한 숙명여대 김지수, 유하영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쓰레기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관련 지역 주민들에게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문제의 본질이나 실상을 파헤치는 기성 언론의 보도는 턱없이 부족했으며 수도권에 사는 이들조차 아직 이 문제의 심각성은커녕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취재팀 또한 소각장 건립 백지화를 주장하는 플래카드를 보고 처음으로 해당 문제를 접해 기획 취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쓰레기 문제는 주민과 정부의 갈등인 만큼 주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는 보도가 중요한데 이런 보도 또한 없다는 점을 문제로 인식했고 이에 따라 취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상황의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2021년 환경부에서 2026년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겠다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소각 없이 매립하는 현 상황과 달리 모두 재활용 혹은 소각한 후 소각제만 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는 새로운 소각시설을 설립해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해당 시설의 설립을 2년 안에 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수도권의 폐기물 처리 담당지인 제3매립장의 공간 부족 사태가 겹치며 사태의 심각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관련 지역들은 사자 합의를 하여 2025년까지, 즉 2년 후까지 소각시설 완공을 약속한 것입니다. 수도권은 매립지와 광역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 시설 조성이라는 숙제를 넘겨받은 상황인데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의 반발입니다. 주민의 반발로 인해 인천시의 8차 입지선정위원회는 무기한으로 중단됐으며 인천 영종부터 시작해 화성시, 광주시를 포함한 경기도 정면, 그리고 서울의 마포구까지 벌어지는 시위와 잇따른 행정소송이 소각장 설립은 생각만큼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 취재팀은 반발이 심한 지역의 시위 현장을 취재하고 주민들의 목소리와 처지를 가까이에서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폐기물 처리 시설 조성에 얽힌 여러 이해관계를 분석하여 합의점을 모색하고 나아가 장기적이고 경제적인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및 언론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주민의 반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마포구의 시위 현장에 방문해 주변 현수막과 현장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더불어 마포소각장 백지화 투쟁본부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문제 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취재원을 모집하고 그들의 심정을 심층 취재하였습니다. 마포구 상암동 주민 총 5명,
하남시 주민 1명을 포함해 해당 상황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숙명여대 환경학과 안영화 교수님, 행정학과 차영진 교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이후 해외 소각시설 분석을 위해 해외 논문을 참고하였으며 소각시설 관련 판례 및 법령 분석을 통해 정부의 태도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렸듯 현재 수도권의 10개 시는 환경부로부터 지자체장 임기가 끝나기 전 소각장 신설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천시, 경기도 화성시, 부천시 등을 포함한 각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소각장 건립이 지연되고 있어 금지 유예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6년까지 재기능을 하는 쓰레기 소각장 완공은커녕 2015년에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이곳 중 서울 홍시 마포구는 주민과 정부의 갈등이 가장 격화되고 있는 곳입니다. 최근 마포구 상암동이 소각장 추가 신설 입지로 최종 선정되었기 때문인데요. 현재 서울시는 마포, 노원, 양천, 강남 총 4곳에 쓰레기 소각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에만 1000톤에 달하는 쓰레기 소각장이 추가로 건립된다는 것입니다. 1000톤의 소각장이 신설되어 2027년부터 가동되는 대신 기존의 750톤짜리 소각장은 2035년에 폐쇄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지만 상암동 주민의 소각장 건립 입지와 요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취재팀은 그 시위 현장과 주민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이번 취재에 담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온 주요 원인은 행정처리의 불투명함이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 입지 선정위원회는 마포구 주민 참여가 현저히 결여된 채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마포구를 제외한 입지 후보지는 어디였는지, 입지 선정 이유는 무엇인지에 관한 정보 공개도 불투명했습니다. 문제 당사자인 주민이 배제된 채로 모든 결정이 진행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숙명여대 행정학과 차영진 교수는 행정의 투명성 결여를 지적하며 비민주적인 과정이었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미 정부 중심의 행정 처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주민 사이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엔 다소 늦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상암동에 거주하는 주민 A씨 역시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서울시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합당을 들을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고, 10년째 거주 중인 B씨 역시 5개의 후보지가 다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을 판단할 수 있었겠느냐고 제보했습니다. 결국 민주적 참여에서 배제된 주민은 적극적 참여자가 아닌 소극적 방관자로 전락되었고, 이는 서울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외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긍정적으로 탈바꿈된 사례도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덴마크의 아마게르바케와 일본의 마이시마 소각장이 있습니다. 이 사례는 주민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대가로 쓰레기 소각장을 진행 중인데 그 보상의 가치는 약 1,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취재팀이 이처럼 좋은 소각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예상외로 주민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마포구에 거주 중인 장 씨는 이미 기존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다수의 지역 주민들이 그에 대한 혜택을 누린 적이 전무하다며 새로운 소각장이 생기더라도 주민들의 체감은 비슷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날 상암동 주민 이광태 씨는 2035년 기존 소각장을 폐쇄한다는 말에 과연 서울시가 책임을 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근본적으로 정부 정책에 관한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주민 반발 최소화를 위해 소각시설은 지하에 배치하고 악취 등을 막기 위한 밀폐시설을 설립한 경기도 하남시의 유니온파크에 대해서도 하남시 주민의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남시에 거주 중인 20대 문정원 씨는 소각장 설치를 지하화한다고 해도 원하지 않고 설령 주민 편의시설이 증대된다고 해도 굳이 소각장 지상에 있는 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대안과 보상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는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숙명여대 글로벌학과
환경학 전공 안유아 교수는 쓰레기 처리 문제의 본질인 님비 현상을 지적하며 앞으로 유사한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 신뢰 회복과 지역 사회의 민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희는 매 순간 해당 취재를 통해 폐기물 처리 시설에 관한 주민의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듣고 지자체의 이야기를 들어 합리적인 논의를 촉구하고자 하는 목표로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지역신문 포럼 현장에 계신 여러분께 발표를 들려드리며 폐기물 처리 시설 문제에 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고양하고자 하는 소망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취재를 진행하며 저희는 로컬 저널리즘 활성화의 필요성을 느꼈고 특정 계층이 아닌 정부와 주민 양측을 대변해야 하는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자료가 많지 않아 힘든 점도 있었지만 주민분들께서 친절하게 소송 자료를 비롯해 회의록 내용 등을 공유해 주셔서 수월하게 취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가까이에서 들을 줄 아는 자세와 저널리즘에 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할 수 있어 유의미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만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숙명여대 김지수, 유아영이었습니다. 예, 반창고 팀 발표 감사합니다. 예. 예, 이제 이런 현상들이 우리 이제 어디서나 대부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아까 이제 그 투명한 뭐 정책 어떤 그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건 좋은 얘기고요. 사실은 이제 이 가까운 세종시에서는 매립장을 그 입지를 선정을 할 때 그 전에 여러 차례 시도를 하다가 주민들 반대해서 못해서 무슨 절차를 거쳤느냐면은 공모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인가 세 군데가 하여간 그 마을 주민들이 그 공모에 참여를 해서 추진하는데 그런데도 이제 또 나중에 실질적으로 추진할 때는 또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뭐 곧 어려움을 겪었는데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수도권 쓰레기 매립 현장은 전국적으로 지금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적이고 뭐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몰래 하죠. 그런 것들을 좀 짚어주신 건 잘했고, 그러니까 이런 취재들을 하면서 좀 다른 지역, 뭐 외국에 같은 경우는 이게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곳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세종시 같이 그렇게 공모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이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있구나. 그런 것들도 한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일부 마지막 팀이 되겠네요. 아르고스의 우후죽순 생겨나는 사회적 협동조합, 이제는 지속 가능성을 생각할 때라는 기사에 대한 PT 발표를 듣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남 지역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획 기사를 작성한 아르고스 팀입니다. 그리고 저는 발표를 맡은 이은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저희가 편집한 이 기획 기사물이 취재 결과와 과정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으로 발표를 준비를 했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 나중에 중간중간에 관련 홈페이지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최근 지역 소멸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마을조합 역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전조사 과정에서 저희는 경남 권역 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조합이 다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조합의 수가 급증해온 만큼 어려움을 겪는 마을조합도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 점에 주목해 취재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2019년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인데요. 마을 주민들이 관련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 지역을 위한 비영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2019년을 시작으로 올해 10월까지 전국에 187개의 마을조합이 설립돼 운영되고 있고 경남 지역에는 17곳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 국토부는 마을조합을 사회적 경제 주요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적극적인 육성 및 지원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우수한 조합에 상을 주면서 마을조합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여기 홈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경남 거제 지역에 장승포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런 장승포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조직 우수 사례 발표 대회에서 대상을 거머쥐기도 했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물론 마을조합의 사업 성과를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경남 도민신문과 시민일보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의 우수한 사례로 합천 상가30 마을관리 마을조합을 소개했습니다. 쉐어하우스 등 운영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장 취재한 결과 실상은 달랐습니다. 성공적인 마을조합 사례로 보도되던 합천 마을조합은 실제로 운영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은 거의 없고 개인 사비를 털어서 조합원들을 움직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터뷰에서 합천 마을조합 류도현 대표는 사업기반 마련의 부재에 따른 수익 공백을 가장 큰 문제로 언급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머물다가 쉐어하우스가 있습니다. 해당 쉐어하우스는 마을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가장 큰 투자 비용이 들어간 사업이었습니다. 이 머물다가 쉐어하우스는 운영 당시에는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지만 이후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할 수 없는 곳에 지어졌다는 사실을 통보받게 됩니다.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야 문제가 발견돼 현재는 개인이 임대를 해서 민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 타당성 조사 등 사전에 합천군의 법적 검토가 필요했지만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 결국 운영 중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국토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마을조합 설립지원 가이드북이라는 것에 따르면 지자체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충분한 사업 준비를 거친 후 조합원들을 모집해 마을조합을 설립을 해야 하고 설립 이후에는 사후관리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까 사례에서 보듯이 합천 마을조합의 현재 상황을 따져볼 때 합천군에서는 이런 관리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합천군 관계자는 마을조합에 대해 사실상 운영이 중단되어서 더 이상의 지원이나 모니터링은 없다고 말을 했는데요. 반면에 합천 마을조합 운영진들은 새로운 사업을 계획을 하면서 이런 상가30 마을조합의 재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브랜드 뉴타운이라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브랜드 뉴타운 사업을 통해 카페를 운영하고자 바리스타 자격증도 현재 따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해상 절차가 완료된 조합도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경남 하동군에 있는 광평마을조합은 마을 상정과 관광자원 개발 사업 등을 여러 가지를 진행을 했지만 올해 본격적인 해산에 돌입하게 됩니다. 하동군청 도시재생 담당 관계자는 광평마을조합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되어 있지 않아 보였으며 수익성 저하와 운영활동 저조가 그냥 단지 해산의 원인이라고 판단을 할 뿐이었습니다. 더불어 하동에서 만들어졌던 또 다른 조합 역시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하동군에 남아있던 동광마을조합도 현재는 해산 절차를 밟으면서 현재 하동군에 남아있는 마을조합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이 경남 지역 내에 설립된 몇몇의 마을조합은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 관리 지원 조직이 바라보는 마을조합 운영상의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경남 권역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모두의 경제와 진주시 성북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문제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중간관리 지원 조직이 파악하는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조합원들이 사업에 대한 실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설립 및 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엔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경영 공시와 같은 전문 능력이 필요한 작업에서 회계를 전공하지 않은 일반 주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수없이 수입이 저조한 조합원들에겐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조합과 지원 조직 간의 소통입니다. 앞서 살펴본 합천 상가30 마을조합이 겪고 있는 문제들 역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간관리 지원 조직에서도 해당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조합원 간의 조직화 정도입니다. 조직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속력이 느슨해집니다. 이는 일부 조합원의 정보 독점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운영에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하는데요. 특히 준비기간이 짧을수록 이런 조직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중간관리지원조직에서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지자체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마을조합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책지원팀에서는 지난해 3월 지자체 역할 강화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 마을조합의 운영 현황을 점검을 하고 후속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 도시정책과에서는 모니터링에 대해 마을조합이 어디에 몇 개가 있는지 정도만 파악하고 있었고 단지 설문지를 취합해주는 정도라고만 설명을 했습니다. 진주시 성북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행정과의 협조 및 조합 내 소통이 중요하다고 지원했으며 모두의 경제 협동조합팀은 도시재생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운영 안정화를 위한 후속 컨설팅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합천마을조합의 류대표 역시 사업기간 이후 안정화 기간까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마을조합의 비영리 조직이라는 특성 때문에 수익이 미달되면 조합이 유지해 나갈 방법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해외 사례를 통해서도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일본의 키타시바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조직 사례에서는 소통의 중요성이 두드러졌는데요. 바로 해당 마을을 담당하는 민호시, 즉 지자체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조직과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키타시바 마을 조직은 담당 시의원과 긴밀한 협조가 바탕이 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키타시바 조직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부족할 수 있는 자금을 충당하고 조직 스스로 자생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즉 관계 조직과의 긴밀한 소통과 자체적인 자금 마련은 조직의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마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속가능한 조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마을조합 운영 당사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합천 상가산심의 류도현 대표는 인터뷰 마지막에 문제가 더는 발생하지 않게끔 제도가 바뀌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는 마을 재생 사업의 목표와 조합의 현실이 맞지 않는 문제가 제도 보완을 통해서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명하고 있는 이 문제는 경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소멸 문제를 막기 위해 조직된 마을조합이 지속되려면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고민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이로부터 진정한 지역 재생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르고스 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협동조합 문제, 이 마을
그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각 지역마다 이런 게 도처에서 지금 비일비재한 고민거리고 이게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 아니냐. 우선 그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조합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충분한 역량 강화가 먼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역량 강화가 되지 않고 무조건 그 정부에서 붕어빵 찍어낸다고 아까도 그런 표현을 또 썼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아까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현상들이 계속 대두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인데 이번 취재하면서 그 대안으로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그 최우선 대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협동조합이 제대로 나아가기 위한. 그것은 제가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선 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합천 마을조합의 대표님과 직접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조합의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이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방법이 가장 필요한 대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조합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선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을 조합의 특성상 지원이 이제 초반에만 주어지고 그 다음에 끊기면 비영리 조직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업을 지속해 나갈 수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지자체들의 어떤 적극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합천 사례의 경우 지자체에서 법적인 건물을 설립할 때 법적인 검토가 좀 부족했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할 때 이제 초반에만 그 사업이 시작할 때 초반에만 이제 신경을 쓰고 그 후에는 손을 아예 놔버리는 그런 형태가 가장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를 마주할 때 그런 거를 해결해야 하는 지자체 역할도 크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기사에서 나온 대안이기도 하지만 이 마을 조합이 스스로 자생하고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조합이 안정화될 때까지 끊임없이 모니터링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초반에만 지원금 주고 관심을 주다가 아예 손을 놔버리면 그 조합원들은 사실상 계속 지속해 나갈 힘을 좀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는데요. 안정화될 때까지만이라도 모니터링을 해주고 사후 관리와 지원을 해준다면 그래도 지역에서 이 조합들이 계속 힘을 가지고 자생력을 갖춰나갈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청년기획 프로젝트 공모전 PT 일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뒤에 시작해야 되나요? 지금 몇 분 뒤에 지금 시간 여유가 얼마나 5분 뒤에 그러면 2부를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그러면 쉬었다가